네 번째로 부모의 그릇된 양육 태도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뜻대로만 하려는 양육 태도는 건강한 심리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칭찬에 인색하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회적인 요인은 영유아의 사회관계와 생활환경 등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영유아들은 가정을 벗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아가 또래나 교사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지지를 얻은 경우 심리적 안정감을 지니게 되지만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생활 환경도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데요. 최근 어린 시기부터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이 높고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이며 놀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적어짐에 따라 유아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 4세에서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약 18%의 유아들의 심리 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는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 등의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유아들의 장기간 미디어 노출로 의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환경과 정신건강에 대한 파트로 살펴보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전자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환경이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에게 참여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의 지나친 사용은 유아들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 기준이나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유아들의 경우 자칫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정보와 역기능 등 그릇된 사용 행동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증대라든지 개인의 조절 및 통제 능력 상실 등의 문제로 이어져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과 안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애들 비디오 보여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제가 교사할 때는 그렇게 많이 지양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제 특히 핸드폰에 대한 부분, 탭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현장에서도 좀 아이들한테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요인,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불안, 우울, 고립감, 비현실감 등의 정신적인 충격과 정신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사고, 재난을 겪을 영유아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하여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로 영유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기 문제와 달리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정상 행동과 비교할 때 질이 아닌 양쪽으로 다른 경우가 많고 발달 과정에서 일부 특정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정신장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정신건강과 연관된 문제들이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누적되어 일어나므로 영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영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이제 뭐 감각 박탈이라든지 급성 격리 반응, 반응성 애착, 지능 박약,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부분으로 살펴볼 건데요. 영아기의 인간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출생 이후부터 만 2세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의 수준에 따라서 심리 정서적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러므로 혹은 또 부모, 양육자, 영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과 대처를 해주어 영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와야 합니다. 영아기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에는 감각박탈, 급성격리반응, 반응성 애착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능 박약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 박탈을 살펴보면 영아기는 두뇌 구조와 기능이 급속히 성장하고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환경의 정보를 지각함으로써 인지 발달의 기초를 형성해 갑니다. 영아기에 적절한 신체, 감각적, 정서적 자극이 제공되지 않고 감각 박탈이 일어나면 출생 시 대뇌 기능이 정상이었다 해도 이후 지능 박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감각 박탈이 일어났던 정도에 따라서 정신기능 발달에 지연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 박탈은 진단에 어려움이 있어 발견 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감각 박탈 영아는 말이나 걷기가 늦되는 발달 지연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급성 격리 반응은 영아기의 중요 발달 과하고 애착 형성이며 이는 후기 발달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급성 격리 반응이란 애착 관계가 형성된 또는 낯익은 존재와 격리될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하는데도 계속 격리시키면 영아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격리 상황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성 격리 반응이 잠잠해져도 영아의 내면에는 정신적인 상처가 남게 되어 작은 변화에도 극도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영아의 급성 격리 반응을 보일 경우 즉시 안아주며 달래주어야 하며 급성 격리 반응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면 이후 반응성 애착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성 애착 장애는 애착이 형성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애착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유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양육자가 자주 바뀌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주로 발병합니다.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기는 시작하는 9개월 이상부터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출생 시 정상이었으나 모성 결핍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자폐증과 유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가족 등 주변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고 사회적인 상황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치료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자폐아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좋으나 언어장애 유아보다는 공격성, 충동성, 반항성 등의 행동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 유형별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안정 애착이 있고요. 회피 애착이 있고 저항 애착, 혼란 애착이 있습니다. 안전 애착의 특성은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서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 쉽게 떨어지고 분리 시 놀이가 둔화되고 어머니를 찾습니다. 재결합 시 울며 안기를 하나 쉽게 달래지는 부분이 안전애착의 유형의 특성이고요. 회피애착은 어머니가 떨어져 혼자 놀이하고 어머니가 떠나도 울거나 찾지 않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어머니에게서 하는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재결합 시 어머니를 무시하고 강하게 피합니다. 저항애착은 어머니가 함께 있어도 불안해하며 주변을 탐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면 심한 격리불안을 보이고요. 재결합 시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거부하면서도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혼란애착은 가장 불안정한 애착 유형으로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재결합 시 얼어붙은 표정을 짓거나 어머니에게 접근하다가 어머니가 다가가면 물러서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애착에 대한
유형이 안정, 회피, 저항, 혼란, 애착에 대한 특성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폐증이라는 부분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도 하는데 주로 3세 이전에 발병을 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중추신경계 장애 등 생물학적 요인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2011년 연구에 의하면 한국 7세에서 12세 아동의 2.64가 자폐증 장애를 지닌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두 가지 핵심 증상을 나타내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으로 눈 마주치기, 얼굴 표정, 몸짓 등에 매우 부적절하여 부모나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기이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며 특정한 대상이나 일에 비정상적으로 고집하는 집착 행동을 나타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는 지적장애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놀라운 기억력이나 우수한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54페이지에 이제 그 자폐 장애 진단 기준이라 그래서 DSM-5에 대한 ABCD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에 대한 통계 편람에서 출처가 있는 진단 기준을 A, B, C, D에 대한 부분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서 혹시 자폐 아이에 대한 진단 기준에 대한 자료가 보고 싶으시면 154, 15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능 박약을 살펴보면 지능 박약에 대한 부분은 신체 발육이나 운동 기능을 제외한 정신 기능에 주로 결함을 보입니다. 운동 기능도 다소 늦고요. 발달 장애 영아는 여러 기능 간 발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 지능 박약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발달 정도를 보입니다.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유아기는 여러 영역의 발달에서 기초가 되는 시점으로서 만 3세부터 학령기 이전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의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밀접히 연관되며 유아의 심리, 정서 상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유아기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는 수면장애, 배설장애, 공격성, 선택적 함구증, 틱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이 있습니다. 수면장애를 살펴보면 불안정한 유아는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우는 등의 수면장애를 보입니다. 유아기의 수면장애는 악몽증, 야경증으로 나타나는데요. 악몽증은 무서운 꿈을 꾼 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3살에서 6살 유아의 10에서 50%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여아가 남아보다 2배에서 4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야경증을 잠을 잤던 중 반복적으로 갑자기 깨어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장애를 말합니다. 유아와 학령기의 아동은 1에서 6% 정도에서 발병하며 여아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배설장애는 보통 4에서 5세가 되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배설장애는 충분한 연령이 되었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배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설의 문제는 유뇨증, 유분증이 대표적입니다. 유뇨증은 만 5세 이후에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를 말하며 5세 남아의 약 5%, 여아의 3%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유뇨증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방광 기능의 장애, 중추신경계의 미성숙, 수면 이상, 부적절한 소변 가리기 훈련,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 기질 등의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분증은 만 4세 이상의 유아가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배설하는 장애를 가리킵니다. 특히 5세 이후의 유아는 1% 정도에서 나타나고 남아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유분증의 원인은 억압적이고 부적절한 배변 훈련이나 동생의 출생 등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분증은 정서적인 문제와 반항적 도전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운동 증상 등과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성이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영유아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폭언, 욕설, 장난감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 등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영유아기의 공격성은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나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품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적 함구는 친숙한 환경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말을 잘하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전혀 말을 하지 않는 문제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앞에서 침묵하거나 유치원 등 외부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은 행동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학습이나 의사소통에 방해된다면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 항구증은 5세 미만의 유아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사회성 발달,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환자 어린이집 운영할 때 만 4세 반의 아이가 선택적인 항구증으로 되게 힘들어했던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류의 단어도 그때 처음 공부를 하게 됐고 그 특별한 아이로 인해서 정신의학 서적을 뒤져보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담임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틱장애를 살펴보면 틱은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반복적인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을 실룩거리거나 눈을 깜빡거리기, 킁킁거리기, 어깨를 움찔거리기, 목에서 소리 내기 등 다양한 움직임과 소리를 내는 장애를 말합니다. 틱 장애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스트레스나 긴장, 신경 전달 물질 이상 등의 생물학적 요인과 관련되어 발병한다고 여겨집니다. 틱 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적응 문제나 우울증 등의 2차 장애를 보일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DHD라고도 알고 있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정확한 용어가 지속적인 주의 산만, 충동성, 과잉 활동성을 보이는 아동기 정신장애입니다. 여러분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안 만나면 너무나 감사한 교사 생활을 하겠지만 특별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귀 기울여 들어놓으시면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관찰을 통해서 적당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학령기 아동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6에서 8% 정도, 미국의 경우 8에서 9% ADHD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아에게 더 흔하게 발병을 하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면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ADHD 아동은 반복을 요하는 과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학업 수행, 학업, 품행, 또래 관계에서 부정응을 보입니다. ADHD 증상은 이후 품행 장애나 반항성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지정서 사회성 측면의 정상적 발달을 위한 조기 진단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족 구조의 변화라든지 부모의 양육 태도의 변화, 과잉 경쟁과 조기 교육 등의 현대사회의 환경 변화 속에서 정신건강이 문제를 지닌 영유아들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생애 초기 정신건강의 수준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유아기에 경험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는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 영유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성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영유아기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원은 이제 스트레스의 라틴어에 대한 스트리커스 또는 스트리레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본래 물리적 압력을 설명하는 용어로 쓰이다가 현대에 들어 질병이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의학적 맥락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외부적인 요구로부터 개인이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과 연관이 되는데요. 영유아기의 스트레스 경험은 유아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적응과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오늘날의 영유아들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이어지고 유아기부터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다양한 학업 수행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이사와 전학, 동생의 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특히 이제 영아반을 경험하는 영아반 담임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퇴행하는 행동들을 하거나 부모님들의 지나친 기대, 너는 형이잖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가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새로운 탄생으로 인해서 본인이 서열이 밀린다거나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받는 상황들, 그다음에 형님이라는 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이런 동생의 출생에 대해서 그 원장님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동생의 출생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새로운 부인을 집에 데리고 오는 느낌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출생에 대한 부분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 아이, 오롯이 그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본인인 그대로인데 그 인적인 환경의 뭔가 세팅이 달라지면서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스트레스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꾸중, 또래 갈등, 학대, 부모의 스트레스, 전가 등 다양합니다.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생애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매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잦은 꾸중이나 체벌, 또래의 놀림과 갈등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유아의 심리적 안정감이 손상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 및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유아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므로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고 예방하려는 부모와 교사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의 요인이 2세, 3세, 4세, 5세, 그래서 160페이지 스트레스 요인을 2세는 규칙 지키기, 자기중심, 격리불안, 이런 잠자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고요. 3세는 소유욕, 질투, 격리불안, 가벼운 거짓말, 배변 식사,
사제는 친구와의 사귐, 권리주장, 성, 두려움이 있고, 오제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걱정이라든지 자위 행위가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안내가 7-5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